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 박완서. 전화 바꿨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형님이 전화를 다 주시고 거는 건 언제나 제 쪽에서였잖아요. 말도 저만 하고 형님은 듣기만 하셨죠. 여북해야 혼자서 마냥 짓거리다가 문득 형님은 시방 수화기를 살짝 문갑 위에 올려놓고 딴 일을 보고 계실 거다 싶은 생각이 들 적이 다 있었겠어요. 그러면 저도 입 다물고 전화기를 귀에다 바싹 대고 기다렸죠. 숨도 크게 안 쉬는 고상한 우리 형님이시니 무슨 소리가 들릴 리 없죠. 형님은 나빠요. 어쩜 그렇게 인기척이라고는 없이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연결된 전화통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마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절벽 같아요.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누가 떠다밀기라도 할 것 같은 절벽 말이에요. 그래도 형님은 제 수다가 정 듣기 싫으면 이제 그만해두게 말로 하시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마음이 꼬이면 별 생각을 다 하나 봐요. 그렇지만 절벽 같은 정막 끝에 들려오는 소리도 뭐 그렇게 정붙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듣고 있네. 계속하게나. 사극에 나오는 데뷔마마처럼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은 형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창석이 처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은 맏며느리를 직장에 그냥 다니게 한 것만 큰 선심 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형님 같은 시어머니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요. 형님 생각으로야 모시게 한 적도 잔소리 한 적도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절벽 같은 침묵과 잔뜩 꾸민 목소리는 안 힘든 줄 아슈? 형님, 화나셨어요? 네. 참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거셨을 텐데 제 소리만 했네요. 그저께가 증조모님 제사였다고요? 이를 어쩌나 그만 깜빡했어요. 형님도 잊어버리셨다고요? 우리 둘 다 잊어버렸으니 제사를 못 지냈겠네요. 못 지낸 건가 안 지낸 건가. 창석이 처가 기억했네 리는 만무하고 형님이 그런 일에서 며느리를 제쳐나 버릇하기가 잘못이에요. 너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못 박아준 책임도 질까 말까 한 게 요즘 아이들인데 처음부터 신경 쓸 것 없다는 식으로 길들여 놓고 뭘 그러세요? 형님도 아시죠? 창석이 처가 지휘방 달력에는 친정집 대소사를 조카들 생일까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모양으로 쳐놓은 동그라미는 아닐 테니 일일이 챙겼을 거 아니에요. 형님, 미안해요. 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했을까? 조카 며느리 흉을 다 보고. 형님도 흉 보고 싶을 땐 좀 보세요. 남만 무안하게 만들지 말고. 그나저나 형님, 잘 됐지 뭐예요? 이참에 아주 이대봉사로 줄이세요. 우리한텐 증조지만 이제 창석이가 제주인데 그 애로 치면 고조 아니에요. 요새 누가 4대 봉사씩이나 해요. 가정의례 준칙에도 2대까지만 하라고 돼 있답디다. 기억나는 조상까지만 지내자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하긴 형님은 증조 할머니 뒤까지 받아내셨으니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겠네요. 단 석 달이라도 그게 어디예요. 증손부한테 아랫도리까지 내보이시다가 돌아가셔선 또 해마다 그 손으로 지극정성 차린 제사 받아 잡숫고 그만하면 호강하셨죠. 안 그래요? 그나저나 형님, 혼령이 정말 있을라나? 계신다면 조금은 섭섭하셨겠지만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4대 봉사까지 받아 잡수는 혼령이 요즘 세상에 어디 그리 흔하려고요. 혼령도 호강이 지나치면 딴 혼령들한테 미움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굶고 가셔서 안 되었단 생각일랑 마세요. 혼령이 먹은 자리 난 건 여적지 못 봤으니까.
자리도 안 나게 먹을 거면 아무 데선 못 얻어먹겠어요? 형님네 동네엔 서울서도 이름난 먹자골목까지 있겠다. 형님네 아파트까지 찾아오시는 동안 시장기만 면하셨으려고요. 속세 음식에 질려서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고 가셨을 텐데요, 뭐. 알아요, 저도. 운감이란 제사 음식에 한한다는 것쯤. 돌아가신 조상이 운감을 못해 큰일 났다는 생각보다는 저를 나무라고 싶으셔서 전화 거셨으리라는 것도요. 그래요. 해마다 형님한테 제삿날을 일깨워드린 건 저였죠. 그렇지만 제가 안 알려드리면 잊어버릴 형님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저는 다만 제삿날을 사흘이나 이틀쯤 앞두고 나박김치 담그러 갈 날을 의논드린다는 게 자연히 제삿날을 아는 척하는 구실을 했을 뿐인데 저를 그렇게 믿고 계셨다니. 형님, 이제부터 저 믿지 마세요. 뭐 외는 건 질색이에요. 특히 숫자는 안 돼요. 요전에 밖에서 집에다 전화 걸 일이 있었는데 전화카드를 집어넣고 나서 숫자판을 누르려는데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지 뭐예요? 황당하더군요. 어둑어둑할 무렵이었어요. 차들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질주하고 길 건너 상가엔 네온이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수화기를 들고 망연히 서 있었죠. 뒤에서 기다리던 청년이 빨리 걸라고 재촉을 하더군요. 성질이 급하거나 버릇없는 젊은이 같진 않았어요. 참을 만큼 참다가 나온 소리였을 거예요. 나한테 시간이 정지돼 있었다고 해서 남들까지 그러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저는 청년을 돌아다 보면서 말했죠. 우리 집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요. 청년이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치더니 몸을 돌려 줄행랑을 치더군요. 머리로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까 온몸이 꺼풀만 남은 것처럼 무력해지던데 그런 늙은이를 청년이 무엇하러 두려워했을까요? 형님,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기억이 지워졌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나 요상하게 춤추는 불빛들이나 다들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다 싶었어요. 건물이고 차들이고 형체는 지워지고 거기서 내뿜는 불빛만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게 마치 물체의 훈령이 너울너울 자유롭게 교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도 슬펐어요. 세상을 하직하면서 한평생의 헛되고 헛됨을 돌아다보는 기분이 그런 거 아닐까요? 편안한데도 이상하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형님, 그날 제가 스스로를 위로할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는 줄 아세요? 느닷없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어떤 성우 생각을 해냈어요. 형님도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성우였어요. 성우 경력이 20년이 넘는다니 우리보다 젊어 봤댔자 10년 안짝일 텐데 가꾸고 살아서 그런지 40대도 안 돼 보입디다. 그런데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목소리하고 이름으로만 알려진 인기인이죠. 그가 성우 생활에 얽힌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들려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지 뭐예요? 웃기려고가 아니라 아주 심각했어요. 20여 년을 차분한 목소리로 주로 음악 프로를 진행해 오면서 처음과 마지막에는 꼭 자기 이름을 멘트했으니까 자기처럼 제 입으로 제 이름을 여러 번 말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흔치 않을 거라면서. 그러나 어느 날 생방송을 끝내고 진행에 누구누구였노라고 말을 하려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래요. 그래도 노련한 방송인답게 당황하지 않고 이름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나요? 그때 그 생각을 하니까 내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 좀 덜 불안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걸 다 꿔다가 위안을 삼으려는 걸 보면 정신을 놓칠까봐 겁이 나긴 났었나 봐요. 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간 상태를 즐기는 줄 알았는데
실은 두려웠나 봐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전화는 못 걸었지만 그날 밤에 집에 찾아 들어가긴 했으니까요. 우리 집 동호수는 안 잊어버렸나고요? 제 집을 누가 동호수로 찼소. 다리가 저절로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가는 거죠. 정신으로 기억하는 것과 몸으로 기억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홀령이 정말 있을라나? 아이들이 전화도 안 걸고 늦었다고 야단치더라고요. 우리 집은 거꾸로예요. 걔들이 어른이고 나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라니까요. 그날도 친구 회갑을 호텔 뷔페로 먹고 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 좀 늦었길래 그거 고하려고 전화 걸려다가 그만 그리 된 거였어요. 그 애들이 날 그렇게 길들였다니까요. 내가 무슨 여고생인 줄 아는지 어디 갈 때는 가는 장소와 돌아올 시간을 분명히 하고 나가라. 나가서도 제 시간에 못 돌아올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전화 걸어라. 이런 식이에요. 걱정하기 싫다 이거겠죠. 전화번호 잊어버렸단 얘기는 하기 싫어서 딸년들 호령을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평소하고 달라 보였나 봐요. 그 애들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창희년이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와 따지는 거예요. 창희가 제 언니에 비해 성미가 좀 파르르 하잖아요. 엄마, 해도 너무해. 이제 그만해. 오빠 죽은 지 벌써 7년째야. 오빠만 자식이야? 딸은 자식 아니야? 언니가 왜 여태 시집도 못 가고 있는 줄 알아? 엄마 모실 신랑 고르느라고 좋은 사람 다 놓친 거라고. 엄만 그것도 모르고 있지? 알 리가 없지. 관심도 없으니까. 난 엄마 입에서 딸 홍기 놓쳐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원이 없겠어.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언니 나이나 알아? 그것도 모르겠지. 오빠가 나이를 안 먹으니까 우리도 생전 23, 21인 줄 알죠? 하긴 세월도 엄마 같은 바위덩이한테 부딪히면 딱 멎어야지 별 수 있겠어. 난 언니 같은 효녀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애써왔어. 이젠 지쳤어. 언니도 곧 지칠 거야. 엄마한테 잘하는 건 밑 빠진 가마솥에 물 붓기야. 엄마가 우리한테 어쩌다 보이는 관심이 뭔 줄 알아? 저 계집애들 중 하나를 잃었으면 내가 이렇게 원통하진 않으련만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볼 때야. 그런 표정 정말 소름 끼쳐. 엄만 우리가 살아있는 걸 미안해하게 만들어. 우리도 우리에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야 돼? 엄만 정말 해도 너무해. 글쎄 이렇게 퍼붓더라고요. 형님도 잘 들어두슈. 창숙이 년이 애미 때문에 여태 시집을 못 갔답니다. 그만하면 천하에 광고 칠 만한 효녀 아니겠소. 내가 딸년들 나이 먹는 거 일일이 신경 쓰고 살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지만서도 지들한테 얹혀 살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해본 적 없건만 기가 막혀서.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해도 아무 소용 없게 됐지만 저 실은 창환이도 결혼하는 즉시 내보내려고 했지 데리고 살 생각 안 했어요. 왜는 왜예요? 형님 때문이지. 형님이 좀 오래 시집살이 하셨소. 시집살이 면한 지 겨우 3년 만에 과부 되시고 며느리 보셨으니 두 내외만의 오붓한 재미도 혼자 사는 자유맛도 모르시잖아요. 그 세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형님 시집살이는 그래도 어진 시어른 때문에 보기 좋았더랬어요. 저는 애를 들쳐업고 시장도 가고 밥도 해먹을 때 형님네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바닥에서 금이야 옥이야 방바닥에 등 붙일 겨를이 없는 걸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형님도 아시죠? 제가 샘내는 소리를 비치면 형님은 난 애들 쳐업고 밥 해먹기가 소원이라네 하고 한숨 섞인 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죠. 그건 저를 위로하려고 꾸민 소리가 아니라 은밀하고 애틋한 형님의 속마음이라는 걸 여자끼리의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형님뿐 아니라 아주버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것까지도요. 부부끼리 고통의 나눔이 없이
어떻게 형님처럼 완벽하게 좋은 며느리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형님은 또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걸 보시고는 부러운 듯이 자네네 사는 것에 비하면 나 사는 건 반세상이라네 라고도 하셨죠. 나는 우리 창환이가 장가들어 반세상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온 세상을 주고 싶었답니다. 온 세상을 주어야 하고 말고요. 아들도 같이 살 생각을 안 했는데 딸하고 같이 살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어요? 먹고 살 게 없다면야 또 모르죠. 사람 목숨은 모진 거니까. 나는 절대로 자식 신세 안 진다는 입바른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이가 다행히 연금을 남겨줬으니 이런 흰소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자식들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 고마운 줄 알라고요? 네, 형님. 고마울 것까지는 없어도 탄할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그 다음 소리가 맹랑하잖아요. 세상에 애미 가슴에 비수를 꽂아도 분수가 있지. 감히 그런 소리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가 있을까요? 형님, 전 한 번도 창환이 목숨을 제까지 것들과 비교하거나 바꿔치기해서 생각한 적 없어요. 맹세코. 아들, 딸을 칭하하지 않겠다고 지어먹은 마음 따위하고는 달라요. 창환인 전무후무한 하나뿐인 창환이고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잘났기 때문이에요. 하긴 내 딸 나물에 무엇하겠어요. 내가 창환이를 잃고 나서 친척이고 친구고 멀쩡하게 아들 잘 기른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미안해하는 거 나 알아요. 아들 자랑하다가도 내 앞에선 입을 다물고 장가 보낼 때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내가 행여 지희들이 부러워 마음 상할까봐 그런다는 거 알아요. 명예라고 형님도 아시죠? 우리가 성북동 살 때 아래 윗집 살면서 부추전만 부쳐도 담 너머로 나눠 먹던 제 여고 동창 말이에요. 걔 아들하고 창환이하고도 국민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동창이었다고요. 서로 사는 내막 속속들이 알고 마음이 통해 숨기는 거 없기는 형님보다 훨씬 가까웠더랬죠. 형님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시집 쪽 친척은 아무리 촌수가 가까워도 어느 정도 이상은 친해질 수 없는 껍질 같은 걸 가지고 대하게 되더라고요. 창환이가 그 지경 당하고 나서도 어느 친척도 명예만큼 놀라고 슬퍼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통곡하면 같이 통곡하고 펄쩍펄쩍 뛰면 같이 펄쩍펄쩍 뛰고 내가 몸져 누웠을 때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갖 죽을 다 쑤어서 날랐죠. 형님도 죽 써온 적 있으시다고요? 꼭 안 듣는 척 하시다가도 틀린 말은 한마디도 못 참으신다니까. 글쎄, 그런 명예도 지희 아들 장가 드릴 때는 나한테 쉬쉬하더라니까요. 혼인날 딴 동창한테 듣고 알았어요. 식장이 찾기 어려운 변두리 동네 교회라 나한테 길을 물어온 동창도 내가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명예에 못 미쳤노라고 사과를 하면서 제발 모르는 걸로 해달라나요?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손도를 맞습니까? 제가 손도를 맞는다는 건 창환이의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치고 일어나 즉시 준비를 하고 환하게 웃으며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죠. 명예가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저는 늠름하게 굴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축하도 했고요. 명예 아들이 장가드는 거 저 정말로 안 부러웠어요. 걔 아들하고 창환이하고는 될 것도 아니니까요. 껄렁한 대학도 삼수까지 해서 들어갔고 젊은 애가 야망이 있나 이상이 있나 오로지 말초신경만 발달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여자가 맨날 바뀐다더니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배라도 불러왔나 봅디다. 부자도 아닌 집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린 거 보면 그런 녀석이 어떻게 창환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다고 형님, 제가 남의 잘난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린 줄 아시진 마슈.
우리 친정 조카 얘긴 형님도 종종 들으셨죠? 친정에 번듯하게 출세한 사람 없기는 형님네나 우리 친정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전 친정으로 해서 으스대고 싶을 때는 늘 그 장조카 자랑을 하곤 했으니까 형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제 학 중에 90패스 안에 말이에요. 참, 우리 집에서 보신 적도 몇 번 있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인물도 잘났죠. 그 애가 장가 갈 때는 창환이 잃은 지 1년 아니기도 했지만 글쎄 친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이 하나밖에 없는 고모가 오지 말았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내 차 많이 굽고 더러워서 누가 그까지 판검사를 대수롭게 할 줄 알고 그동안 나도 민가협 엄마들 덕에 의식화된 것도 있고 해서 죽은 우리 창환이가 산 법관보다 골백 번은 더 잘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걔 결혼하는 것 보고 꿀리거나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며칠 전엔 민가협 엄마들 따라 민주투사 공판하는 거 방청하러 가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나열하는 법관을 실컷 야유하고 퇴퇴 침까지 뱉고 온 끝인데 그 새파란 법관이 부럽기는커녕 한심해 보입디다. 민가협 엄마들 덕에 언짢은 기색 하나도 안 하고 그날도 고모 노릇을 얼마나 씩씩하게 잘 해냈다고요. 형님, 민계협이 아니라 민가협이라니까요. 딴 발음은 똑똑하게 잘하시면서 그 소리는 왜 그렇게 어눌하게 얼버무리시나 몰라. 형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그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능멸하려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 소리에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암만 해도 찔리는 데가 있는갑다. 형님 미국 딸네 집에 한 달도 못 있다 오셔가지고도 배터리를 꼬박꼬박 배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따라 하시는 형님 혀가 민가협 소리를 못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능멸까지는 안 하신다고 해도 못마땅해서 일부러 그러실 거예요. 아무튼 전 듣기 싫어요. 요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별걸 다 갖고 시집살이 시킨다고요? 그러면요? 동서도 시집은 시집이죠. 형님은 뭐 저한테 시집살이 시킨 적 없는 줄 아시오? 형님,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아, 네. 아들 장가 드릴 때 다들 절 따돌리는 것 같다는 얘기였죠. 자격지심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따돌리는 것만 안 입고 온 줄 아세요? 너무 잘해주는 것도 싫어요. 그게 다 한통속이거든요. 형님만 해도 창석이 장가 드릴 때 저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그 바람에 창석이 처가만 혼났죠. 저한테까지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예단을 해왔으니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시아버지 예단을 안 해도 되니까 작은 어머니한테 대신했을 거라고 형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그게 그 집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창석이 장가들 땐 창원이 죽은 지 5년도 넘었을 땐데도 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가요. 패백받을 때도 형님은 저를 영감님처럼 곁에 앉히셨죠. 처음에는 쌍과부가 나란히 패백받기가 민망해서 사양하다가 좌중의 분위기가 어째 이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아 제가 졌죠. 창원이 생각이 나서 언짢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저 창석이 장가갈 때도 조금도 안 부러웠어요. 창원이를 창석이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형님은 아주버님 안 계신 핑계로 절 부득부득 끌어다 앉히셨지만 아주버님이 계셨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들의 처첩을 거느리고 패백을 받는 줄 알건 말건 상관 안 하고 새 며느리한테 저를 시부모와 똑같이 인식시키려 드셨을 테죠. 우리 그이도 아주버님 돌아가신 후 조카들한테 잘하려고 우리 아이들은 뒷전이었던 건 형님도 인정하시죠? 그래 봤댔자 겨우 형제간의 나이 차이만큼밖에 더 못 살았지만서도요. 남의 집 남자들보다 좀 단명한 거 하나가 흠이지 형님이나 저나 중매로 혼인했어도 남편은 잘 만났었다 싶어요. 우리 그이가 회갑도 못 남기고 세상 뜬 데 대해서도 여한 없어요.
창환이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휘딱 앞서갔으니 참 복도 많다 싶어 부럽다 못해 얄밉기까지 한걸요. 제가 부러운 건 오직 그이뿐이에요. 자다가도 그이가 부러워 가슴이 저리기 시작한 밤을 홀딱 새우고 말죠. 그러나 그건 남의 산 자식을 부러워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창석이가 나무랄 데 없는 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창원이하고는 그릇이 다른 걸 비교가 되나요? 부모 속 안 썩이고 명문대학 척척 들어가고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모셔가고 윗사람 눈에 얼마나 들었으면 중매까지 서줘서 좋은 집 교수한테 장가들고 형님이 아들 잘 기른 거야 세상이 다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형님, 창석이가 대학 들어간 해가 언제예요? 바로 80년 아니에요. 80년에 대학 들어간 애가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든 알 바 아니라는 듯이 공부만 팠다는 건 제 보기에는 인간성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요. 우리 창원이도 창석이보다 3년 뒤에 같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창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죠. 그러나 우리 창원이는 캠퍼스의 최루탄 냄새를 괴로워했어요. 그건 창석이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야 그렇겠죠. 지나가던 사람도 눈물 콧물을 짜면서 펄쩍펄쩍 뛰었으니까요. 창석이는 몸으로 괴로워했을 뿐이지만 우리 창환이는 마음으로 더 많이 괴로워했다고요. 그래요. 우리 창환이가 운동권이 아니었다는 건 형님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애미도 눈치를 못 챘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누가 단정을 하겠어요? 자식을 겉을 낳지 속까지 낳는 건 아니란 말도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말끝마다 형님은 꼭 그 소리를 하시더라. 마치 오금을 박듯이. 이럴 때는 전화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전화로 말하면서도 전 형님의 시선을 느껴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의 기분 나쁜 눈길 말이에요. 그래 봤댔자 우리 창환이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할 거라는 것밖에 형님이 저보다 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처음에야 저도 그게 미치게 억울했어요. 그놈의 쇠파이프가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앞장선 열렬한 투사들 다 제쳐놓고 하필 우리 창환이었을까 하고요. 그러나 죽음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철저하게 개개의 것이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우선 피하고 싶었어요. 우선 개별적인 것에서 피하는 방법은 휩쓸리는 일이었죠. 집단적인 열정 속으로. 형님도 기억하시죠? 우리 창환이의 장엄한 장례식을요. 100만 학도가 창환이를 열사로 떠받들었죠. 형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제 몸에다 불을 붙여 시대의 횃불을 삼으려던 세상이었잖아요. 죽은 목숨을 횃불 삼으려던 것쯤 아무것도 아니었죠. 형님이나 저나 하도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랬던가. 먹을 것 흔하고 흥청망청 물건 아쉬운 건 모르는 세상만 꿈인가 생신가 좋기만 하던데 젊은이들 눈엔 세상이 얼마나 깜깜했으면 제 몸으로 불을 밝히려 들었을까요? 중요한 건 창환이가 운동권이었나 아니었나가 아니라 죽음까지 횃불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시대가 깜깜했다는 거 아닐까요? 형님, 우리가 참 모진 세상도 살아냈다 싶어요. 어찌 그리 모진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형님, 그나저나 그 모진 세상을 다 살아내기나 한 걸까요? 형님은 당연히 비웃으시겠지만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면 그 달라지게 한 힘 중엔 우리 창환이 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허튼 소리 같지만 저는 수도 없이 창환이의 부활을 경험했죠. 민가협 엄마들한테 세뇌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누가 누굴 세뇌해요. 그 지경을 당하고도
하루하루를 죽은 목숨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60항쟁 때도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 모르고 계시죠? 그땐 창원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났더니 형님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자식을 잡아먹고도 대모가 그렇게 좋으냐고 악을 쓰셨죠. 언제는 언제예요? 60대라니까요. 형님, 제발 60하고 629하고 헷갈리는 거. 413하고 419도 분간 못하는 거. 516하고 518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 앞에서 그렇게 일부러 시침을 떼는 게 아닐까 싶어지면 형님하고 다시는 상종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 날짜는 그렇게 잘 외면서 증조모님 제삿날은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까먹었느냐고요? 형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오금을 박는 데는 선수시니까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증조모님 제사가 저한텐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창환이 잃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증조모님 제사도 안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는 아니에요. 그런 변화엔 저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내가 남이 된 것처럼 낯설기까지 했죠. 내가 돈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남들한테는 예전처럼 굴려고 애썼죠. 창환이 잃고도 여전히 제삿날을 형님보다 먼저 아는 척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타성이든지. 형님도 그런 타성은 있잖아요. 제수 차리는 데는 지극정성이면서 날짜 돌아오는 건 저만 믿고 내몰라라 하는 습관 말이에요. 제삿날 말고 또 안 중요해진 게 뭐가 있느냐고요? 많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형님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라나 몰라. 형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삿날처럼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전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는데 이젠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남을 위해서 나를 속이기가 싫어요. 무엇보다도 피곤하니까요. 가장 쓰잘데없는 걸로 짐 빼기 싫어요. 또 있고 말고요. 그전엔 장만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형님보다는 덜했지만 저도 물건 욕심이 좀 꽤 있었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예쁜 접시나 찻잔만 봐도 어디 째인가 물어보고 역시 다르다고 감탄하고 눈독 들인 건 기어코 장만하고 그게 사는 재미였죠. 60년대든가 형님이나 저나 아직 새댁티가 남아있을 적에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물자가 귀할 때이기도 했지만 우린 사재기 선수였잖아요. 화학솜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까지 화학솜 이불이 뭐가 그렇게 신기했는지 이불 개를 모아서 두 집이 한 채씩 그걸 장만했었죠.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자개장롱도 갯돈 타서 장만한 거네요. 갖고 싶은 걸 애써 장만하고 나면 그리 기쁘더니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짐스러워요. 왜 그게 거기 있을까? 몇십 년 손때 묻은 것들이 뜨악하고 낯설어지기도 하죠. 잠 안 오는 밤이면 주로 하는 짓이 뭔 줄 아세요? 장롱이나 찬장 속을 들들들 뒤져서 버릴 것을 찾는 거예요. 버릴 것 천지죠 뭐. 남들은 쓰자니 마땅치 않고 버리자니 아까운 거 천지라고 하더니만 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딸들 눈이 무서워서 한꺼번에 못 버릴 뿐이죠. 또 장롱 같은 거야 무슨 수로 버리겠어요? 누굴 주든지 고물상을 부르든지 해야 할 텐데 그것도 번거롭고 고물상이나 남의 집에 그게 있다는 것도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손때가 묻은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면 그것도 소유욕의 일종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상에 귀한 거라고는 없으면서 버리기도 쉽지 않은 건
내 눈앞에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가끔 아궁이가 있는 집이라면 패 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죠. 그것도 생각뿐이지 요즘 물건들은 그렇게 쉽게 제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생떼 같은 목숨도 하루아침에 간데 없는 세상에 물건들의 목숨은 왜 그렇게 질긴지. 물건들이 미운 건 아마 그 질김 때문일 거예요. 생각만 해도 타지도 썩지도 않을 물건들한테 치여 죽을 것처럼 숨이 답답해지네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건이 싫으니까 남에게도 물건을 선물한 적이 없어요. 물론 창원이 잃고 난 후에 생긴 새버릇이지만서도요. 그전에야 형님도 아시다시피 친정이나 시댁 어른들 생신이나 조카들 손주뻘 되는 아이들의 혼사나 돌잔치 등 무슨 날이 돌아올 때마다 뭘 선물할까가 즐거운 고민이었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두고두고 지니게 하고 싶은 욕심으로 저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기념할 만한 날 돈으로 부조를 한 적이 거의 없었죠. 마땅한 물건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손수 재봉틀을 돌려 옷가지나 소품을 만들어서 선물을 장만하기도 해서 형님한테 알뜰이 지나치다는 눈총도 꽤 맞았을걸요? 그러면서도 형님은 그런 제 손재주를 은근히 부러워하셨죠. 실상 그건 손재주만 갖고 되는 노릇이 아니라 눈썰미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들랑요. 요샌 그런 짓 안 해요. 거의 다 돈으로 해결하죠. 꼭 뭘 사가지고 가야 할 때는 먹을 걸 사가요. 외식으로 때우든지. 물건으로 나를 생각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물건으로 남을 짓누르는 것 같아 안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뭘 주고 싶은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예쁘게 연애하다가 결혼한 신혼부부가 인사를 왔다든지 친구가 미국 사는 자식을 따라 아주 이민을 떠난다든지 할 때는 뭔가 주고 싶어져요. 그래도 물건은 아니에요. 호화로운 식사를 한 끼 사죠. 즐거웠던 기억이 물건보다는 속절없으니까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에는 어떻게 하면 같은 돈이라도 낱나게 쓰나가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흐지부지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낱나게 쓴다는 게 뭔가요? 남에게 잊혀지지 않을 만한 부담감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싫어요. 같이 차 마시고 나서 차값을 내는 거, 며치서 택시를 같이 탔을 때 택시값을 혼자서 내는 것 따위가 흐지부지 쓰는 건데 바보같이 보이기 십상이지 누구 하나 고마워하지 않는 씀씀이죠. 그렇지만 차 한 잔씩 마시고 나서 서로 눈치 보는 그 짧은 동안이 싫어요. 일상의 바퀴가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잘 안 구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흐지부지 쓴다는 건 바퀴에 기름을 치는 행위에 다름 아니죠. 그렇잖아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이 들어 죽겠어요.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힘들 거 뭐 있어요? 일상의 바퀴에 기름을 치는 일은 하나도 표가 안 나서 남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겐 여간 중요한 씀씀이가 아니고 물론 안 아까워요. 창숙이 창희는 그런 날을 여간 못마땅해 하지 않아요. 낭비벽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냥 놔뒀다가는 살림 다 들어먹을 것 같은지 저희들 버는 돈도 나를 안 갖다 주고 저희끼리 저금도 붓고 해서 아마 상당히 모았을 거예요. 밥값은 내죠. 밥값도 안 내놓고 제 낭탕만 할 아이들도 아니고요. 스크립터, 디자이너 이런 직업을 형님은 좀 우습게 보시는 것 같지만 얼마나 고소득이라고요. 걔네들 내는 밥값만 가지고도 나 하나 얹혀 살만 해요. 연금은 흐지부지 쓰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형님이 무슨 권리로 혀까지 차시면서 못마땅해 하세요? 하긴 하루하루를 살기가 무거운 수레를 끄는 것처럼 힘들다는 걸 형님이 아실 리가 없죠.
저도 창환이를 잃기 전까지는 저절로 사라졌어요. 세월이 유수 같았죠. 한참 자라는 아이나 달력을 보지 않고서는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낄 겨를이나 어디 있었나요? 너무 빨라 거스르고 싶었나 봐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젊어졌다는 소리도 좋아졌다는 소리도 꼭 욕같이 들려요. 그렇다고 늙어 보인다거나 야위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보내고 있는지 들킨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젊어졌다, 좋아졌다, 아니면 어디 아팠느냐, 못쓰게 됐다는 식으로 남의 신체를 가지고 들먹이는 인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중요하던 게 지금은 하나도 안 중요해진 게 또 뭐가 있냐고요? 형님이야말로 왜 안 하던 짓을 하실까? 전혀 귀담아 들으실 것 같지 않은 얘기에 관심을 보이시니 말이에요. 전에는 형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후엔 아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온종일 쫓을 적도 있어요.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나한테는 너무 거창해요. 장미꽃과 향기의 문제예요. 장미꽃은 저기 있는데 향기는 온 방 안에 있다. 향기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걸까? 고작 그 정도예요. 우리 집 행운목이 올해 꽃을 피웠잖아요. 꽃 모양이나 빛깔이 볼품없어서 핀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서니까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차 있더군요.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꽃향기 때문에 질식할 수도 있다는 게 실감이 되더군요. 그 향기가 좋았단 얘기는 아니에요. 물건은 분명히 하나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문제에 며칠 동안 몰입할 수가 있었죠. 알아요. 꽃이 지면 향기도 없어진다는 거. 근데 그 소리를 왜 그렇게 야멸차게 하시죠? 접대는 창숙이가 쇠꼬리를 하나 통째로 사왔습니다. 몇 번에 나눠서 과먹으라는 거예요. 나 누린 음식 싫어하는 거 번연히 알면서 무슨 심산지. 애미꼴이 꼭 바스라질 것처럼 기름기가 없이 남부끄럽다고 창인현까지 옆에서 거들고 나서더군요. 싸가지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애미더러 쟤년들 체면 세워주도록 피둥피둥 하란 소린지 뭔지. 탄하기도 싫어서 하라는 대로 큰 스텐통에다 넣고 고기 시작했죠. 물도 넉넉히 부었고 바닥이 2중이라나 3중이라나 아무튼 두껍게 특수 처리한 스텐통이라기에 믿거라 하고 온종일 고아댔더니 그만 바싹 태워버렸지 뭐예요? 성의가 없어서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 몸 보호하자고 성의가 날 애미가 어디 있겠어요?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할 때서야 겨우 불 위에 뭘 올려놓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놈의 꼴인지 뭔지 수땡이가 되니까 바싹 오그라부터 얼마 되지도 않던데 냄새는 왜 그렇게 지독한지. 온 집안에 가득 차서 아이들한테 안 태운 적 속여 먹을 수도 없이 만들지 뭐예요. 꼬리는 오그라붙은 게 아니라 팽창을 한 거였어요. 수땡이는 즉시 없앴지만 고약한 냄새는 달포도 넘어가더라고요. 구석구석 그 냄새가 안 스민 데가 없어요. 요새도 돌아 누우려면 그 냄새가 훅 끼칠 때가 있는 걸 보면 베갯잎 사이에도 끼어 있나 봐요. 꼬리 재까짓 게 뭐라고 수땡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 남아있는 걸까요? 형님, 꼬리를 태워 먹은 건 하나도 안 아까우면서 다른 무엇이 되었길래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것일까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마냥 집착하게 돼요. 형님, 그렇다고 제가 그까짓 꽃이나 꼬리 따위에서 사람의 정신과 유사한 걸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종의 습관일 뿐이에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할 때와 안에서 창숙이나 창희가 열어줄 때가 있잖아요. 안에서 맞아줄 사람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좋은 게 인지상정이련만 전 그 반대예요. 그들의 마중을 받으면
창환이의 빈자리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듯이 밖에서 꾸민 나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열쇠로 문을 따고 빈집에 들어섰을 때는 딴판이에요. 창환아, 애미 왔다. 그렇게 활기 넘치는 소리로 말을 걸며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백을 내던지면서 옷을 벗으면서도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도 연방 말을 시키죠. 그럴 때는 집 구석구석이 창환이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그 애 안에 있다는 걸 실감하죠.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요. 걔가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형님, 우리가 참 모진 세상도 살아냈다 싶어요. 어찌 그리 모진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형님, 그나저나 그 모진 세상을 다 살아내기나 한 걸까요? 여지껏 꿋꿋하게 잘 버티기에 그냥저냥 극복한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웬 약한 소리냐고요? 형님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면 그게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였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형님도 아마 은하계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크기나 우주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고 앞으로도 자꾸 발견될 거라는 건 저만큼 모르실걸요? 그렇게 단정을 하면 혹시 일제시대에 여고 입학한 걸 요새 서울대학 들어간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형님한테는 모욕적일지도 모르지만서도요. 느닷없이 웬 은하계냐고요? 제가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외는 주문이 바로 은하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은하계는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한 항성과 별의 무리, 태양계의 초점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빛으로 약 500초,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을 도는 명왕성은 태양에서 빛으로 약 5시간 반, 그러나 은하계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에서 3만 광년이나 떨어진 변두리의 항성에 불과함. 광년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의 단위. 그러나 은하계가 곧 무한은 아님.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 말고도 다른 은하가 허다하게 존재하니까.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의 거리가 200만 광년. 10억 광년인 은하도 있는데 초속 몇만 킬로의 속도로 계속 멀어져 가고 있으니 우주라는 무한은 무한히 팽창하고 있는 중.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의 단위. 9조 4,670km. 대강 이 정도가 제 주문의 요지예요. 그걸 다 어디서 주워 들었느냐고요? 집에 굴러다니는 소년 우주과학인가 하는 책에서 본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보던 꽤 낡은 책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리게 외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틀려봤댔자죠 뭐. 100만 광년이나 10억 광년이나 어차피 제 상상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 밖의 수치니까요. 정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천문학적 단위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망망한 바닷가에 모래알 만도 못하게 극소화시키는 효과는 그만이에요. 그 모래알에 붙어 사는 인간의 수명이나 운명 따위도 덩달아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 소리가 왜 저한테 주문이 되는지. 잠시 동안이라도 제 태산 같은 서름이 안개의 입자처럼 미소하고 하염없어져요. 이젠 뜻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도 같은 건 더구나 문제도 안 되고요. 그 소리만 일단 달달달 외고 나면 조건반사처럼 나른하고도 감미로운 허무감에 잠기게 되거든요. 형님,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다오.
주문이 계속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형님한테 가르쳐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글쎄, 그 주문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주문이 돼버렸으니까 가르쳐드린 거예요. 한 열흘 됐나? 명예가요. 아까도 얘기한 제일 친한 동창 명예 말이에요. 명예가 저더러 같이 문병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꼭 가봐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키지가 않았어요. 같은 동창이지만 나하고는 전혀 안 친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우연히 같이 만난 적도 없는 친구고 아픈 사람도 그 친구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는데 제가 불쑥 못하러 가겠어요. 싫다고 했더니 명예가 꼬드기는 말이 창환이 장례 때 와준 친구라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우리 창환이야 온 국민의 애도 속에 보낸 아인데 그 친구도 온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테지 뭐 특별한가 싶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한 건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참 생명이 위독한 병이냐고는 물어봤군요. 명예대답이 어째 이상했어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니? 글쎄 이러지 뭐예요? 그때 자세한 걸 캐물었어야 하는 건데 남의 자식 목숨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울컥 치미는 명예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어요. 명예는 오지랖도 넓지 어떻게 이렇게 멀리 사는 친구 집 우한까지 찾아다니며 챙겼을까 싶게. 그 집은 같은 서울이면서 하룻길이었어요. 저희 집은 강남의 동쪽 끝이고 그 집은 강북의 서쪽 끝이었으니까요. 아직도 이런 동네가 남아있었구나 싶게 골목이 좁고 꼬불탕한 허름한 동네였죠. 와본 적이 있다는 명예도 몇 번씩이나 길을 잘못 들어 헤맨 끝에 겨우 당도했으니까요. 친구는 병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병든 아들이 막내고 형과 누나는 다들 혼인해서 번듯이 살고 있다고 해요.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차 사고로 뇌와 척수를 다치고 나서 하반신 마비에다 치매까지 된 거였어요. 뺑소니 운전사한테 치여서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도 숨은 안 넘어갔었나 봐요. 가족들한테 알려지고 난 후에야 최선의 치료를 다했겠지요. 가산도 그때 탕진했다나요? 오랜 병구한 끝이라 그러하겠지만 그 친구가 정말 우리 동창일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파파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한 번도 안 친했던 동창의 모습을 그 노파한테서 떠올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역시 오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 먼저 들더군요. 친구는 우리를 보고 반기지도 놀라지도 않고 늘상 드나드는 동네 사람 대하듯 했어요. 그의 아들도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누워있는 뼈대로 봐서는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음직한데 살이 푸석푸석하게 찌고 또 표정도 근육이 실룩거리고 있다는 것밖에는 상식적인 희노애락하고는 동떨어진 거여서 마주보기가 민망했어요. 아이고 이 왼수, 저놈의 대천지 왼수. 친구는 아들을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 밖에도 말끝마다 욕이 주줄이 달렸어요. 오죽 악에 바치면 저럴까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간 깡통 파인애플을 아들의 입에 쳐넣어주면서도 이 왼수야 어서 처먹고 되져라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저한테도 내처 늘 보던 이웃사람 대하듯 하다가 문득 아른채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꼴 보러 왔구나 였어요. 저는 울컥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 친구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개서 더한 소리를 할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겁나게 황폐해 보였으니까요. 그 친구보다는 명예한테 더 유감이 있어서이기도 했고요. 그 집에 들어설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이 된 거긴 하지만 명예가 날 왜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지가 마침내 분명해지더군요.
지네들 아들 경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부러워할 것 같아 쉬쉬 초대하기를 꺼리던 것과 정반대의 이유로 그 집 모자의 비참한 꼴을 보여주고자 한 거였어요. 죽는 것보다 못한 경우를 보고 위로받아라 이거겠죠. 인간성 중 가장 천박한 급소죠. 그 급소만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아무리 잘나고 건강한 아들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미리 보호막을 친 거였는데 딴 친구도 아닌 명예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다니 정말 견딜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그쯤에서 그 집을 물러났더라면 또 모르죠. 은하계 주문 대신 그 집 아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을지도요. 아들에게 파인애플을 3조각이나 먹이고 난 친구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깔고 있는 널찍한 요 위에서 아들을 공깃돌 굴리듯이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한 묘기였어요. 욕창이 생길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짓을 한다나 봐요. 어펀이었다가 발언이었다가 모론이었다가 그 장대한 아들을 자유자재로 굴리면서 바닥에 닿았던 부분을 마사지하는데 그동안도 잠시도 쉬지 않고 입을 놀리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는 무겁기도 해라. 천근이야 천근.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주는 대로 처먹고 잘 사귀고 잘 싸니 무거울 수밖에. 내가 이 왼수 덩어리 때문에 제명에 못 죽지 못 죽어 이 왼수야. 네가 내 앞에서 되져야지. 내가 널 두고 되져봐라. 나도 눈을 못 감겠지만 네 신세가 뭐가 되니. 사지나 멀쩡해야 빌어먹기라도 하지. 아이고 하느님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병자를 요리조리 굴리고 주무르는데 그 말라빠진 노파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꼭 공깃돌 갖고 놀듯 하더라니까요. 아이들 말짝으로 환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명예가 먼저 아이 참 하면서 손을 내밀어 거들려고 했죠. 나도 덩달아 환자를 뒤집는 일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고요. 그러나 웬걸요? 우리의 손이 몸에 닿자마자 환자가 이상한 괴성을 질렀어요. 여지껏 흐리멍덩 공허하게 열려있던 환자의 눈이 성난 짐승처럼 난폭해지더군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손끝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흐리멍덩한 눈은 신뢰와 평안함의 극치였던 거였죠. 그때 비로소 악담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친구 얼굴에서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애를 읽었죠.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가 또 효도하네 하는 친구의 말로 미루어 어머니 외에 아무도 그를 못 만지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저는 별안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이에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질투가 다 있을까요? 형님, 날카로운 삼지창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훑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고 쓰라려 울음이 복받치더군요. 여기서 울면 안 돼. 나는 황급히 은하계 주문을 외려고 했죠. 소용이 없었어요. 은하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울음이 복받치는 대로 저를 내맡겼죠.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대성통곡, 방성대곡보다 더 큰 울음이었으니까요. 제 막혔던 울음이 터지자 그까짓 은하계쯤 건부락지처럼 떠내려가더라고요. 은하계가 무한대건 건부락지건 다 인간의 인식 안에서의 일이지. 제까짓게 인간 없이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울어버리니까 명예도 그 친구도 기가 막힐 밖에요.
동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나 봐요. 친구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불쌍히 할 것 없다고 화를 내더군요. 명예는 아니었어요. 명예는 제 속을 어느 만큼은 읽어낸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엔 우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날 말고 며칠이나 그랬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전 그 울음을 통해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노연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요 며칠 동안은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살고 있죠. 그러느라고 증조모님 제삿날도 깜빡했을 거예요. 은하계도 떠내려가는 판에 한 번 뵙지도 못한 시댁 조상 제삿날이 나만 왔겠어요?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떠내려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가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안 할 거고요. 생때 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 그 바람에 전 졸지에 장한 어머니가 됐고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답니까? 어찌 그리 독한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네, 형님? 그나저나 그 독한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내기나 한 걸까요? 혹시 그놈의 것이 꼴이라도 어디 한 토막 남아 숨어 있으면 어쩌나 의심해 본 적 형님은 없죠? 형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형님,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요? 형님, 절더러는 어찌 살라고 세상에 형님이 우신대요? 형님은 어디까지나 절벽 같아야 해요. 형님은 언제나 저에게 통곡의 벽이었으니까요. 울음을 참고 살 때도 통곡의 벽은 있어야만 했어요. 통곡의 벽이 우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네, 이 소설은 이렇게 마치는 글입니다. 1시간을 읽었네요. 제가 오늘 이 소설을 한 번에 읽은 이유는 지난 며칠간 조금 이런저런 책을 읽었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그냥 한 번에 이 글을 오늘 한 번에 좀 다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네, 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표현하기에는 너무 깊은 감정인 것 같아서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화자의 나이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화자가 이 소설 속에서 겪어냈을 이 마음이 너무나 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읽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도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워낙에 이제 글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 뭐 나름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짧은 글에서 길지 않은 글인데 짧은 글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거나 읽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